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둑에서 언니 곁에 할 일 없이 앉아있던 앨리스는 무척 지루해지던 참이었다. 언니가 읽는 책을 한두 번 곁눈질을 해보았으나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을 왜 읽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데이지 화환을 만드는 일이 자리에서 일어나 데이지를 꺾는 수고를 감수할 만큼 재미있을지 고민했다. 그런데 그때 눈이 빨간 흰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를 스쳐 뛰어갔다. 그렇게까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토끼가 아 이런 너무 늦겠어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끼가 정말로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서둘러 가자 앨리스는 벌떡 일어섰다. 주머니 달린 조끼를 입은 토끼도 그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보는 토끼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번뜩 스쳤기 때문이다. 호기심이 불타오른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 들판을 내달렸고 운 좋게도 토끼가 생 울타리 아래에 난 커다란 토끼굴로 얼른 들어가는 모습을 때마침 보게 되었다. 앨리스는 대체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올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토끼를 쫓아 호련히 토끼굴로 내려왔다. 토끼굴은 얼마간 터널처럼 곧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밑으로 푹 꺼졌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앨리스는 멈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어느새 아주 깊은 우물에 빠졌다. 우물이 정말 깊거나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모양이었다. 떨어지는 동안 주위를 살펴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야 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맨 먼저 앨리스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엇을 향해 떨어지는지 알아내려 애썼으나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우물벽을 살펴보니 찬장과 책꽂이가 가득했다. 못에 걸린 지도와 그림도 여기저기에 보였다. 앨리스는 떨어지면서 찬장에서 단지를 하나 꺼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단지는 비어 있었다. 앨리스는 단지를 떨어뜨려서 누군가를 죽일까봐 겁났기 때문에 내려가는 동안 지나친 찬장에 겨우 집어넣었다. 휴, 이 정도로 깊이 떨어지고 나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집에 돌아가면 다들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할 거야. 집 꼭대기에서 떨어진데도 찍소리도 내지 않았을 거야.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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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질 것만 같았다. 지금쯤이면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걸까? 앨리스가 소리내어 말했다. 지구 중심과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게 틀림없어. 어디 보자. 6,000km쯤 되겠군. 앨리스는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종류의 지식을 몇 가지 배웠다. 물론 듣는 이가 아무도 없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식을 뽐내기에 썩 좋은 기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해보는 것은 좋은 습관이었다. 그래, 그 정도 거리일 거야. 그나저나 위도나 경도는 어디쯤인지 궁금하네. 앨리스는 위도와 경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말하기에 근사한 단어라고 생각했다. 곧 앨리스는 다시 혼잣말을 했다. 지구를 완전히 뚫고 나갈지도 몰라. 머리로 바닥을 딛고 거꾸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틈으로 나가면 정말 웃기겠다. 이런 사람들을 반감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앨리스는 이번에는 듣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다행스러웠다. 방금 말한 단어가 완전히 틀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에게 나라 이름이 뭔지 물어봐야겠어.
실례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며 실제로 무릎을 굽혀 인사하려 했다. 허공에서 떨어지면서 무릎을 굽혀 인사하려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런 걸 물어보는 날 무식한 아이라고 생각할 거야. 안 돼.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지. 어쩌면 어딘가에 쓰였을지도 몰라.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앨리스는 달리 할 일이 없어서 다시 중얼거렸다. 오늘 밤에 다이너가 날 무척 보고 싶어 할 게 틀림없어. 다이너는 고양이다. 차 마시는 시간에 잊지 않고 우유를 줘야 할 텐데. 아, 귀여운 다이너. 너와 함께 이곳으로 떨어졌다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공중에서 떨어지는 중이라 쥐는 없겠지만 박쥐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박쥐는 쥐랑 비슷하잖아. 그런데 고양이가 박쥐도 먹던가? 이 대목에서 앨리스는 잠이 오기 시작했고 잠꼬대를 하듯이 계속 중얼거렸다. 고양이가 박쥐를 먹나? 고양이가 박쥐를 먹어? 그리고 가끔은 박쥐가 고양이를 먹나? 라고 했다. 어느 쪽도 답을 알지 못했기에 어떤 식으로 말하든 별 상관없었다. 앨리스는 자신이 졸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이너와 손을 잡고 걷는 꿈을 꾸면서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자, 다이너, 솔직하게 말해봐. 박쥐 먹어본 적 있어? 그때 갑자기 쿵, 탁 소리가 나며 쌓여있는 나뭇가지와 마른 잎 위로 떨어졌고 그렇게 바닥에 닿았다. 앨리스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고 이내 벌떡 일어섰다.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온통 깜깜할 뿐이었다. 앞에 길이 길게 나 있고 그 길을 서둘러 가는 흰 토끼가 보였다. 멍하게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앨리스는 바람처럼 날아 쫓아갔고 모퉁이를 돌면서 토끼가 하는 말을 때마침 들었다. 아, 내 귀와 수염아, 너무 늦었어. 앨리스는 토끼를 바짝 쫓아 모퉁이를 돌았지만 토끼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의 눈에 띈 것은 낮은 천장에 등불이 줄줄이 달린 긴 복도였다. 복도 여기저기에 문이 많았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앨리스는 이쪽 저쪽을 오가며 문을 전부 다 열어본 다음 여기에서 어떻게 나갈까 생각하며 시무룩하게 복도 중앙을 걸어갔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다리가 셋 달린 작은 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전체가 유리로 만든 것이었다. 탁자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하나밖에 없었고 앨리스는 그 열쇠가 복도에 난 문 여러 개 중 하나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하지만 이럴 수가. 자물쇠가 너무 커서인지 열쇠가 너무 작아서인지는 몰라도 황금 열쇠가 맞는 문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다시 복도를 둘러보니 전에 미처 보지 못한 커튼이 드리워진 게 보였고 커튼 뒤에는 높이가 40cm쯤 되어 보이는 작은 문이 있었다. 그 문의 자물쇠에 황금 열쇠를 끼우자 아주 기쁘게도 꼭 맞았다. 앨리스가 문을 열자 쥐구멍만한 한 작은 통로가 이어졌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통로를 들여다보니 그 끝에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앨리스는 컴컴한 통로를 지나 화사한 꽃이 가득한 화단과 시원한 분수 사이를 거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문에 머리조차 끼워 넣을 수 없었다. 가여운 앨리스는 생각했다. 머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어깨가 안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람? 아, 몸을 망원경처럼 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작하는 방법만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보다시피 요 사이에 이상한 일이 하도 많이 생겨서 앨리스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앨리스는 탁자로 돌아갔다. 다른 열쇠나 사람을 망원경처럼 접는 방법이 쓰인 책이라도 있지 않을까 바라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다. 이번에는 탁자 위에서 작은 병을 발견했다. 병목에는 나를 마셔요 라고 큰 글씨로 멋있게 인쇄된 종이 라벨이 감겨 있었다. 나를 마셔요 라는 말이 아주 친절해 보였지만 영리한 꼬마 앨리스는 조급하게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안 되겠어. 먼저 살펴보고 독약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앨리스는 불에 대거나 야생동물을 비롯한 무시무시한 것들에게 잡아먹힌 아이들에 관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몇 번 읽은 적이 있다. 이야기 속 사건들은 모두 친구들이 알려준 간단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졌다. 이를테면 시뻘겋게 달아오는 부직갱이를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화상을 입는다든지 칼에 손을 아주 깊이 베이면 피가 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앨리스는 독약이라고 표시된 병에 담긴 것을 많이 마시면 머지않아 몸에 탈이 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병에는 독약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앨리스는 과감하게 마셔보았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어느새 병에 든 것을 다 마셔버렸다. 느낌이 정말 이상해. 망원경처럼 접히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앨리스가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제 앨리스는 키가 25cm 정도였고 작은 문을 지나 아름다운 정원에 가기에 알맞은 크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표정이 밝아졌다. 하지만 먼저 더 작아지지는 않는지 살펴보려고 잠시 기다렸다. 앨리스는 이런 생각에 약간 초조해져서 중얼거렸다. 양초처럼 마지막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릴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양초가 다 타서 불이 꺼지면 타고 있던 불꽃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상상해보려 애썼다. 그런 걸 본 적이 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더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앨리스는 당장 정원으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불쌍한 앨리스. 문 앞에 도착해서야 작은 황금 열쇠를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러 탁자로 돌아갔지만 열쇠에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리를 통해 열쇠가 또렷하게 보여서 탁자 다리 하나를 타고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미끄러웠다. 몇 번을 시도하다 지친 가여운 꼬마 앨리스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진정해. 이렇게 울어봤자 소용없어. 앨리스는 약간 매섭게 중얼거렸다. 충고하는데 당장 그쳐. 원래 앨리스는 자신에게 아주 유익한 충고를 잘했다. 물론 그 충고를 따르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지만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자신을 엄격하게 꾸짖기도 했다. 예전에는 혼자 양쪽 팀 역할을 번갈아 하며 크로케 경기를 하다 속임수를 쓰고는 자기 뺨을 때리려고 한 일도 있다. 앨리스는 두 사람 역할을 하는 놀이를 정말 좋아했다. 가여운 앨리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 역할을 하는 것도 소용없어. 존중받는 한 사람 노릇하기도 벅차. 잠시 후 앨리스의 시선이 탁자 아래에 놓인 작은 유리 상자에 머물렀다. 상자를 열자 아주 작은 케이크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나를 먹어요 라고 건포도로 멋지게 쓰여 있었다. 이걸 먹어야겠다. 이걸 먹고 커지면 열쇠를 집을 수 있을 거야. 혹시 더 작아지면 문 아래 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어느 쪽이든 정원에는 갈 수 있을 테니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먹고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어느 쪽이지? 어느 쪽?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느껴보려고 머리 위에 손을 갖다 댄 앨리스는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분명 케이크를 먹고 몸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앨리스는 이상한 일만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삶이 평범하게 돌아가자 지루하고 시시해 보였다. 그래서 앨리스는 케이크를 다시 먹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다. 점점 희한해지네. 앨리스가 외쳤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순간에는 정확하게 말하는 법도 잊어버렸다. 이제 내 몸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처럼 펼쳐지고 있어. 잘 가렴 내 발들아. 발을 내려다보자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아, 불쌍한 내 발들아. 앞으로는 누가 너희를 위해 신발과 스타킹을 신겨줄까? 난 분명 할 수 없을 거야. 난 그런 수고를 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멀리 떨어질 테니까. 너희가 최대한 알아서 해야 해. 그래도 발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걷지 않을지도 몰라. 어디 보자. 크리스마스마다 새 장화를 사주겠어. 앨리스는 계속해서 어떻게 장화를 전달할지 계획을 세웠다. 우편 집배원에게 배달해달라고 해야겠다. 자기 발에게 선물을 보내다니 얼마나 웃겨 보일까? 게다가 주소는 또 얼마나 이상해 보일지. 난로망 앞에 깔린 양탄자에 있는 앨리스의 오른발 귀하. 사랑을 담아 앨리스가. 이런, 내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때 앨리스는 복도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제 앨리스의 키는 3미터 가까이 되었다. 앨리스는 작은 황금 열쇠를 재빨리 집어들고 정원으로 통하는 문으로 황급히 갔다. 불쌍한 앨리스. 앨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옆으로 누워서 한쪽 눈을 문에 대고 정원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다. 문으로 들어가 통로를 지나가기는 아까보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어나 앉아 다시 울기 시작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처럼 큰 애가. 이렇게 계속 울긴 하고 말이야. 당장 뚝 그치라니까. 하지만 앨리스는 계속 울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고 그 바람에 주위의 복도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깊이 10cm 정도의 큰 웅덩이가 생겼다. 잠시 후에 앨리스는 멀리에서 타닥타닥하는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무엇이 다가오는지 보려고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멋있게 차려입은 흰 토끼가 걸어오고 있었다. 토끼는 한 손에는 흰 염소 가죽 장갑 한 쌍을, 다른 한 손에는 큰 부채를 들고 뭐라고 중얼거리며 아주 급히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 공작 부인은 어쩌지? 이런, 계속 기다리게 하면 몹시 화를 낼 텐데. 앨리스는 너무 심하게 절망한 나머지 누구에게라도 당장 부탁할 작정이었다. 그래서 토끼가 가까이 오자 작은 목소리로 머뭇머뭇 말을 꺼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토끼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해 힘차게 어둠 속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집어들었고 복도가 아주 더웠기 때문에 연신 부채질을 하며 말했다. 어쩜 이럴 수가. 오늘은 어찌나 이상한 일만 생기는지. 어제는 평소와 다름없었는데 밤사이에 내가 달라진 걸까? 생각해보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제와 똑같았나? 뭔가 좀 달라진 기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내가 어제와 같지 않다면 그 다음으로 궁금한 건 대체 나는 누구란 말이지? 아,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문제네. 앨리스는 알고 지내는 또래 아이들을 모두 떠올려 보았다. 그들 중 누군가로 변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에이더가 된 건 아니야. 에이더는 긴 곱슬머리인데 내 머리는 전혀 곱슬곱슬하지 않으니까. 메이브릴 리도 없어. 난 온갖 걸 다 알고 있지만 그 애는 아는 게 거의 없어. 게다가 그 애는 그 애고 나는 나야. 그리고 이런 너무 헷갈리잖아. 내가 전에 알던 걸 지금도 아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어디 보자. 4 곱하기 5는 12. 4 곱하기 6은 13. 4 곱하기 7은 이래가지고는 20까지 절대 못 갈 텐데. 하지만 9구단은 중요하지 않아. 지리로 넘어가야겠다. 런던은 파리의 수도이고 파리는 로마의 수도이고 로마는 아니야, 이건 다 틀렸어. 확실해. 내가 메이블로 변한 게 틀림없어. 꼬마 꿀벌을 외워봐야겠다. 앨리스는 배운 내용을 암송할 때처럼 두 손을 모아 무릎에 올리고 시를 외우기 시작했지만 잔뜩 쉰 이상한 목소리가 났고 원래 시와 다른 단어가 나왔다. 꼬마 악어는 반짝이는 꼬리를 다듬고 황금 비늘 하나하나에 나일강 물을 끼얹지요. 꼬마 악어는 기분 좋게 씩 웃으며 발톱을 멋지게 펴고 다정한 미소를 띤 턱을 벌려 작은 물고기들을 반갑게 맞이하지요. 원래 시는 분명 이게 아닌데. 앨리스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말을 이었다. 어쨌든 난 메이블이 된 게 틀림없어. 그럼 작고 허름한 집으로 가서 살아야 할 테고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겠지. 배울 건 또 얼마나 많을까? 아니야, 결심했어. 내가 메이블이 된 거라면 여기 그냥 있어야겠다. 사람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꼬마야 다시 올라오렴 이라고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난 위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야지.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그것부터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된 게 마음에 들면 올라갈게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이 될 때까지 여기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앨리스는 왈칵 눈물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제발 머리를 들이밀어야 할 텐데 여기 이렇게 혼자 있는 것에 정말 지쳤어.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놀랍게도 지금껏 말하는 동안 토끼의 작고 하얀 염소 가죽 장갑 한 짝을 끼고 있었다. 어떻게 장갑을 낄 수 있었지? 다시 작아진 게 틀림없어. 앨리스는 몸의 크기를 알아보려고 일어나서 탁자로 갔다. 짐작해보니 키가 60cm쯤 되는 것 같았는데 빠른 속도로 계속 작아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들고 있던 부채 때문에 작아진다는 것을 금세 깨닫고는 서둘러 부채를 내려놓아 완전히 사라지는 걸 겨우 모면할 수 있었다. 정말 아슬아슬했네. 앨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겁이 많이 났지만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매우 다행스러웠다.
이제 정원으로 가는 거야. 앨리스는 작은 문을 향해 힘껏 달렸다. 하지만 이럴 수가. 작은 문은 잠겨 있었고 작은 황금 열쇠는 아까처럼 탁자 위에 있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최악이야. 이렇게 작아진 건 처음이라고 처음. 정말이지 너무 싫어.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발이 미끄러진 앨리스는 호련 풍덩 소리를 내며 짠 물에 턱까지 빠졌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는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바다에 빠진 거라면 기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겠다.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앨리스는 자신이 3미터 가까이 커졌을 때 흘린 눈물이 고여 생긴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많이 울지 말걸. 빠져나가는 길을 찾으며 헤엄치던 앨리스가 말했다. 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내가 흘린 눈물에 빠져 죽게 생기다니. 분명 이상한 일이겠지? 그런데 오늘은 전부 다 이상해. 바로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첨벙거리며 헤엄치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가까이 헤엄쳐 갔다. 처음에는 바다코끼리나 하마인 줄 알았는데 잠시 후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떠올리자 그것이 자기처럼 미끄러진 생쥐라는 것을 금세 알아보았다. 지금 저 생쥐에게 말을 거는 게 뭐라도 도움이 될까? 여긴 모든 게 너무 이상해서 저 생쥐가 말을 할 것 같단 말이지. 어쨌든 해봐서 손해낼 건 없지. 그래서 앨리스는 말을 걸었다. 오, 생쥐야.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알고 있니? 난 여기에서 수영하는데 지쳤어. 오, 생쥐야. 생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앨리스를 쳐다보았는데 작은 눈 하나를 찡긋하여 윙크하는 것 같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영어를 모르나 보다. 정보광 윌리엄과 함께 건너온 프랑스 생쥐일지도 몰라. 그래서 다시 말을 걸었다. 우에마 샤트? 내 고양이는 어디에 있지? 프랑스어 교과서에 실린 첫 문장이었다. 생쥐는 벼랑간 물 밖으로 펄쩍 뛰어올랐고 무서워서 온몸을 떠는 것 같았다. 아, 용서해줘. 가여운 동물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까봐 걱정된 앨리스가 다급하게 외쳤다. 네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깜빡했어. 고양이 싫어. 생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버럭 소리 질렀다. 네가 나라면 고양이가 좋겠어? 아마 싫겠지. 앨리스가 달래는 투로 말했다. 화내지 마. 그래도 난 너에게 우리 고양이 다이너를 보여주고 싶은걸? 다이너를 보기만 해도 고양이를 좋아하게 될 거야. 아주 귀엽고 얌전하거든. 앨리스는 웅덩이에서 천천히 헤엄치며 반쯤은 혼잣말 하듯이 말을 이었다. 게다가 난로가에 앉아서 제 발과 얼굴을 핥아 닦으며 얼마나 기분 좋게 가르랑대는지 몰라. 쓰다듬으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쥐도 정말 잘 잡아. 아, 미안해. 앨리스가 또 한 번 외쳤다. 이번에 생쥐는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다. 앨리스는 생쥐가 정말 화난 게 분명하다고 느꼈다. 네가 싫다면 우리 다이너 이야기는 더 하지 말자. 우리라니. 생쥐는 꼬리 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다.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 것처럼 말하네. 우리 종족은 고양이를 줄곧 싫어했어. 심술 맞고 야비하고 상스러운 것들 같으니라고. 그 이름이 다시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 정말 안 그럴게. 앨리스는 이야기를 황급히 다른 데로 돌렸다.
그럼 혹시 강아지는 좋아해? 생쥐가 대답하지 않자 앨리스는 열심히 말을 이었다. 우리 집 근처에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눈이 반짝이는 자그마한 테리어야. 아, 곱슬곱슬한 갈색 털이 길게 나 있어. 게다가 물건을 던지면 물어오고 앞발을 들고 서서 밥을 달라고 조르기도 해. 온갖 걸 다 하는데 절반밖에 기억이 안 나네. 농부 아저씨가 기르는 강아지인데 아주 쓸모가 많아서 100파운드 값어치를 한대.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쥐도 몽땅 다 잡고. 아, 이런. 앨리스가 비통하게 외쳤다. 내가 또 생쥐를 화나겠나 봐. 생쥐는 힘껏 헤엄쳐 앨리스에게서 달아났고 그 바람에 웅덩이가 거세게 일렁거렸다. 그래서 앨리스는 생쥐를 다정하게 불렀다. 생쥐야, 제발 다시 돌아오렴. 네가 싫으면 고양이나 강아지 얘긴 하지 않을게. 이 말을 들은 생쥐는 몸을 돌려 천천히 앨리스를 향해 헤엄쳐왔다. 얼굴이 아주 창백해져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웅덩이에서 나간 다음에 내 사연을 말해줄게. 그럼 내가 왜 고양이와 강아지를 싫어하는지 이해할 거야. 여러 새와 동물이 빠져서 웅덩이가 점점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서 나가야 했다. 오리, 도도새, 진홍인꼬, 꼬마 독수리를 비롯해 신기한 동물들이 몇몇 있었다. 앨리스가 물길을 헤치고 나아가자 나머지 동물들이 따라 헤엄쳐 물가로 향했다. 코커스 경주와 긴 이야기. 두개 모인 무리들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 새들은 깃털이 질질 끌렸고 동물들은 털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모두 물을 뚝뚝 흘리며 뿌르퉁하고 불쾌한 상태였다. 당연히 첫 번째 논의사항은 어떻게 몸을 말릴 것인가였다. 다들 이 문제를 의논했는데 몇 분이 지나자 앨리스는 어느새 이들과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실 진홍 인꼬와는 꽤 오래 설전을 벌였는데 결국 골이 난 진홍 인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많이 한다고. 앨리스는 이 말을 인정할 수 없었다. 진홍 인꼬가 몇 살인지 몰랐고 나이 밝히기를 단호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 중 그나마 권위 있어 보이는 생쥐가 외쳤다. 모두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곧 털이 마르도록 해줄게. 그러자 즉시 큰 원 모양으로 모두 앉았고 가운데는 생쥐가 섰다. 앨리스는 초조하게 생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빨리 몸을 말리지 않으면 심한 감기에 걸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에헴, 생쥐가 거드름을 비우며 말문을 열었다. 모두 준비됐겠지? 이건 내가 아는 이야기 중 가장 무미건조한 이야기야. 제발 모두 조용히 해봐. 정보광 윌리엄은 교황의 지원 속에서 지도자를 원하던 영국인들을 쉽게 굴복시켰다. 당시 그들은 왕위 찬탈과 정복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 에드윈과 모르카는 머시아 왕국과 노선브리아 왕국의 백작인데. 윽! 진홍인꼬가 부르르 떨며 외쳤다. 뭐라고? 생쥐는 인상을 찌푸렸으나 아주 예의 바르게 말했다. 네가 그랬어? 아니야. 진홍인꼬가 황급히 대답했다. 네가 그런 것 같은데? 생쥐가 말했다. 그럼 계속하도록 하지. 머시아 왕국과 노선브리아 왕국의 백작 에드윈과 모르카는 정보광 윌리엄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애국심 강한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건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뭘 얻었다고? 오리가 물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그것이 뭘 뜻하는지는 당연히 알 테지. 쥐가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얻은 거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겠지. 난 주로 개구리나 벌레를 얻거든. 문제는 대주교가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거야. 오리가 말했다. 생쥐는 이 질문을 듣지 못하고 서둘러 이야기를 계속했다. 에드거 황태자와 함께 정보강 윌리엄을 만나 그에게 왕위를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초창기에 윌리엄의 통치는 온건했지만 그가 다스리는 노르만인의 오만함이 이제 좀 어때? 생쥐는 앨리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직도 축축해. 네 이야기가 몸을 말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앨리스가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 즉시 휴회를 요구합니다. 도도새가 일어서며 근엄하게 말했다. 알아듣게 말해. 내 장황한 말은 반도 못 알아듣겠어. 게다가 너도 못 믿겠어. 꼬마 독수리는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다. 다른 새들 몇 마리가 다 들리게 킥킥거렸다. 그러자 도도새가 화난 투로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몸을 말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커스 경주야. 코커스 경주가 뭐야? 앨리스가 물었다. 그다지 알고 싶지는 않았지만 도도새가 누구라도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이 말을 잠시 멈추었고 앨리스 말고는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건 직접 해봐야 가장 잘할 수 있어. 도도새가 말했다. 먼저 도도새는 원 비슷한 모양으로 경주 코스를 그렸다. 그런 다음 모두 그 코스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섰다. 하나, 둘, 셋, 출발 같은 구호도 없이 각자 뛰고 싶을 때 뛰기 시작해서 그만 뛰고 싶을 때 멈추었기 때문에 경주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30분쯤 달리고 나서 털이 제법 마르자 도도새가 갑자기 경기 끝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모두 도도새를 둘러싸고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런데 누가 우승한 거야? 도도새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아주 한참 동안 생각해야 했다. 도도새는 손가락 하나로 이마를 짚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그동안 나머지는 말없이 기다렸다. 마침내 도도새가 말했다. 모두 우승한 거야. 그러니 다들 상을 받아야 해. 하지만 누가 상을 주는데? 모두 일제히 외쳤다. 누구긴 당연히 저애지. 도도새가 손가락으로 앨리스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러자 다들 즉시 앨리스를 둘러싸고 서서 제각각 외쳤다. 상 줘, 상! 앨리스는 어찌할 줄 몰라 절망한 채 주머니에 손을 넣어 컴피트 상자를 하나 꺼냈고 모여든 동물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컴피트는 정확히 한 개씩 돌아갔다. 하지만 이 아이도 상을 받아야 하는데 생쥐가 말했다. 당연하지. 도도새가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주머니에 또 뭐가 있어? 도도새가 앨리스를 돌아보며 물었다. 골무밖에 없는데? 앨리스가 애석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걸 줘봐. 도도새가 말했다. 잠시 후 동물들은 다시 한번 앨리스를 둘러싸고 섰고 도도새는 근엄하게 골무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격조 높은 골무를 받아주기를 간청합니다. 도도새가 짧은 연설을 마치자 모두 환호했다. 앨리스는 이 모든 일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들 너무 진지해 보여서 감히 웃음을 터뜨릴 수 없었다. 달리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아 그냥 꾸벅 인사하고 최대한 진지한 표정으로 골무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 컴피트를 먹었다. 이 때문에 약간 소란스럽고 어수선했는데 큰 새들은 컴피트가 작아서 맛이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불평했고 작은 새들은 컴피트가 목에 걸려 등을 두드려줘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결국에는 컴피트를 다 먹었고 모두 다시 원형으로 둘러앉아 생쥐에게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졸랐다. 내 사연을 말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앨리스가 말했다. 고로 시작하는 거랑 강으로 시작하는 걸 왜 싫어하는지도 말이야. 앨리스는 생쥐를 다시 화나게 할까봐 약간 걱정돼서 속삭이듯이 뒷말을 덧붙였다. 내 이야기는 길고 슬퍼. 생쥐는 앨리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고 한숨 지었다. 내 꼬리는 길고 말고. 앨리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생쥐의 꼬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슬프다니? 앨리스가 계속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생쥐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앨리스에게는 생쥐가 하는 슬픈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다. 강아지 퓨리는 집에서 생쥐를 만나자 이렇게 말했어. 우리 둘 다 법정에 가자. 나는 너 고소할 거야. 자, 거부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다. 우린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해. 오늘 아침에 난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자 생쥐는 망나니 같은 강아지에게 이렇게 말했지. 선생님, 배심원도 판사도 없는 그런 재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판사도 배심원도 내가 하면 되지? 교활하고 늙은 게 퓨리가 말했어. 내가 소송을 전부 다 맡아서 너에게 사형을 선고할 거야. 내 얘기 안 듣는구나. 생쥐가 앨리스에게 매섭게 쏘아붙였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미안해. 꼬리가 5번 휘어졌던가? 앨리스가 아주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거든? 생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휘어진 게 아니라 매듭이 생겼구나. 언제나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앨리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매듭을 풀어줄게. 그런 짓은 안 할 거거든? 생쥐는 일어나서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날 모욕하다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데 넌 너무 쉽게 화를 내. 가여운 앨리스는 애원하듯 말했다. 생쥐는 대답 대신 낮게 으르르 소리를 냈다. 제발 돌아와서 이야기 마저 해줘. 앨리스가 생쥐의 뒤통수에 대고 외쳤다. 그러자 다른 동물들도 모두 입을 모아 외쳤다. 그래 부탁이야. 하지만 생쥐는 짜증난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고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그냥 가버리다니 유감이군.